조선 중기 임금님의 덕이 백성에게 닿지 못하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조정에서는 당파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탐관 오리들이 백성의 고혈을 짜냈습니다. 더욱이 하늘마저 백성을 버린 듯 가뭄과 흉년이 3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와도 비는 내리지 않았고 여름이 되면 장렬하는 햇볕만이 메마른 땅을 태웠습니다. 가을 수확기가 되어도 논밭에는 말라 죽은 곡식만 남아 있었고 겨울이 오면 굶주린 백성들의 신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양반과 상인들은 배를 불렸고 가난한 백성들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고을의 장터에는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보다 구걸하는 소리가 더 컸습니다. 떨어진 곡식 한 알, 버려진 음식 찌꺼기라도 주우려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엽전 몇 푼만도 못한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절, 고을 장터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로 벌써 세 해째 이어진 가뭄은 온 나라를 기근의 나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논밭은 갈라진 황토가 되었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곡식은 귀해져서 쌀 한 되가 은 한 양과 맞바꿀 정도였고 길거리에는 굶주린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을의 중심지인 장터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색 찬란한 물건들로 가득했을 좌판들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간혹 곡식을 파는 상인들 주위에만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사려는 자가 아니라 떨어진 곡식 한 알이라도 주워 삼키려는 굶주린 이들이었습니다. 장터 한편에는 특히 비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헝겊 조각들로 몸을 가린 거지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명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나이는 대략 15, 6살 정도로 보이는 그들은 서로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로 보이는 소녀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며 떨고 있는 그녀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두 소녀의 얼굴은 오랫동안 씻지 못한 때와 먼지로 새까맣게 뒤덮여 있어서 본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엉켜서 집단처럼 거칠어져 있었고 몸에 걸친 것이라고는 누더기가 된 저고리와 치마뿐이었습니다. 그 누더기조차 여러 번 기워진 흔적이 역력했고 곳곳이 해져서 살같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애처로운 것은 두 소녀가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서로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의지처인 것처럼 그들은 어떤 순간에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눈빛에는 동생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번뜩였고 동생의 눈에는 언니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얼굴 같은 거 봐. 나라에 흉조가 있으니 저런 애를 낳지. 저거지 계집들 좀 보게. 참 볼썽사납구먼. 아무리 흉년이라지만 저 꼴이 뭔가. 어찌 저리 더러울 수가 있나. 에이, 가까이 가지도 말게. 병이나 옮을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에도 두 소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를 더욱 꼭 안으며 차갑고 무정한 세상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려 할 뿐이었습니다. 간혹 지나가는 사람이 엽전 몇 푼을 던져주면 깊숙이 허리를 굽혀 절을 했지만 그마저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해는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고 장터의 상인들은 하나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곡물을 파는 한 상인이 자루를 옮기다가 실수로 보리 몇 알을 땅에 흘렸습니다. 순식간에 굶주린 사람들이 몰려들어 바닥을 훑으며 곡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 쌍둥이 소녀도 그 틈에 끼어들어가서 작은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다행히 언니가 보리 알 2개를 주워 올렸고 그것을 동생과 나누어 먹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저기 서라. 곡물 장수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와서 두 소녀 앞에 우뚝 섰습니다. 덩치가 큰 그의 그림자가 작은 소녀들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너희들 내 곡식을 훔쳤지? 언니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어르신께서 흘린 것이든 뭐든 내 것은 내 것이다. 감히 허락도 없이 주워 먹다니. 곡물 장수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 보리 몇 알 정도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계속된 흉년으로 장사가 잘 안 되어 짜증이 나 있던 그는 화풀이할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놈들아, 도둑이다 도둑. 포조를 불러라. 장수의 고함 소리에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구경꾼들은 수군대며 상황을 지켜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흥미진진하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맞다. 요즘 이런 도둑들이 너무 많아. 저런 거지들은 혼을 내줘야 해. 두 소녀는 무서움에 떨며 서로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언니는 동생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훔친 게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흘리신 것을. 닥쳐. 변명은 관아에 가서 해라. 마침내 장수의 부름을 받고 포졸 둘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도둑 계집들이 내 곡식을 훔쳤소. 곤장을 쳐서 혼을 내주시오. 포졸들은 두 소녀를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찮은 거지 새끼들 때문에 우리를 부르다니. 그래, 어서 잡아가자. 한 포졸이 두 소녀에게 다가와 거칠게 손을 잡아 끌려 했습니다. 그 순간 언니는 동생을 끌어안으며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제발요.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간청은 메아리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포졸의 손이 언니의 팔을 잡으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우렁찬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군중 사이로 한 젊은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20살 남짓으로 보이는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도포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정갈한 관을 쓰고 있어서 한눈에도 양반가의 도령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눈빛은 의연했습니다. 강씨 집안의 도령이 아닌가. 아, 강도현 도령이로군. 사람들 사이에서 옹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강씨 집안은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가문이었고 강도현은 그 집안의 외아들로 마을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도현은 직접 포졸 앞으로 다가가서 그의 팔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연유로 어린 계집아이들을 매질하려 하시오? 포졸은 당황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고 대답했습니다. 도령, 이 아이들이 곡식을 훔쳤다고 하여. 훔쳤다고요? 도현은 두 소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본 그의 마음에는 측은함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서로를 지키려고 꼭 안고 있는 모습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작은 아이들이 무엇을 훔칠 수 있겠소? 보리 몇 알 때문에 이런 소동을 벌이다니. 곡물 장수가 발끈해서 나섰습니다. 도령,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도둑질은 도둑질이올시다.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면 버릇이 나빠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결하겠소. 도현은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엽전 한 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장터는 조용해졌습니다. 한 양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런 흉년에는 더욱 귀한 돈이었습니다. 이 한 양으로 곡식값을 치르겠소. 곡물 장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보리 몇 알의 값은 기껏해야 몇 푼에 불과했는데 한 양이면 보리 한 말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도령. 그럴 필요까지는. 아니요. 도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한 양은 곡식값만이 아니오. 이 아이들의 몸값이기도 하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몸값이라니
그 말은 이 아이들을 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이 아이들에게 손대지 마시오. 내가 데려가겠소. 도현의 말에 포졸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강씨 집안을 함부로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곡물 장수도 한량이라는 큰돈 앞에서는 더 이상 시비를 걸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포졸들은 몽둥이를 거두어들이며 물러섰고 곡물 장수도 한량을 받아들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두 소녀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나를 따라오거라. 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를 정말 데려가시겠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렇다. 걱정 말고 따라오너라. 두 소녀는 여전히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로 도현을 따라 나섰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한참 동안 수군거렸습니다. 강도현 도령이 참 이상한 일을 하시네. 한양에 거지를 사다니. 그래도 마음씨는 고우신 분이야. 강씨 집안으로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고을 한복판에 자리 잡은 그 집은 기와 지붕에 넓은 마당을 가진 당당한 규모였습니다. 소슬대문 앞에 도착하자 집안의 하인들이 나와서 맞았습니다. 도령, 이 아이들은 집으로 들이거라. 어머니께 여쭙겠다. 두 소녀는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마당과 단정한 건물들, 깨끗하게 정리된 화단까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곳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마침 안채에서 도현의 어머니인 최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50살 남짓한 부인으로 품이 있는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다소 차갑게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도현은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두 소녀를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무리 측은하다 해도 이런 더러운 것들을 집으로 들이다니. 어머니, 이미 몸값을 치른 일입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기면 달리 보일 것입니다. 최씨 부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미 들인 것을 어쩌겠느냐. 개 아무도 없느냐.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깨끗이 씻기거라. 예, 마님. 종들이 두 소녀를 안채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을 많이 길어다가 큰 나무통에 담았습니다. 두 소녀는 처음 보는 그런 대접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들어가거라. 깨끗이 씻어야 한다. 하녀들의 도움으로 두 소녀는 생전 처음으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했습니다. 때를 벗기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검은 때가 벗겨지면서 본래의 살같이 드러났고 엉킨 머리를 차근차근 빗어주니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나타났습니다. 목욕이 끝나자 하녀들이 깨끗한 저고리와 치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록 하인들이 입는 소박한 옷이었지만 두 소녀에게는 생전 처음 입어보는 깨끗한 옷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두 소녀가 마당으로 나왔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때와 먼지를 씻어내고 깨끗한 옷을 입은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언니인 소양은 맑고 총명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마가 넓고 코가 반듯했으며 입술은 작고 예뻤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에서는 지혜로운 빛이 흘러나와 보통 아이와는 다른 기품을 느끼게 했습니다. 동생인 소연은 언니와 똑같은 얼굴이었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언니보다 더 부드럽고 온화했으며 미소를 지을 때면 꽃이 피는 것 같은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언니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저런 미인이 거지 행색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사람은 씻어놔야 알겠네. 최씨 부인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차갑게 바꾸었습니다. 아무리 씻어서 예뻐졌다 해도 헐값에 들어온 여종일 뿐이다.
주제넘게 여기지 마라. 그러나 도현은 달랐습니다. 두 소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예감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 더 큰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에 걸려 있었고 강씨 집안의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소녀에게는 하인들이 거처하는 곳에 작은 방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로 그곳에 누웠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괜찮을까? 소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 도령님은 좋은 분 같아. 소양이 동생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속으로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어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쌍둥이 자매 소양과 소연은 단돈 한 양의 강씨 집안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강씨 집안은 평소와 같이 하루를 시작했지만 오늘부터는 두 명의 새로운 식구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소양과 소연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서로를 다독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소양은 동생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밤새도록 낯선 환경 때문에 깊이 잠들지 못했던 그녀는 희미한 새벽빛이 창문 사이로 들어오자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서 잠들어 있는 동생 소연의 얼굴을 살펴보니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가운 땅바닥에서 떨며 잠들었는데 이제는 따뜻한 방에서 깨끗한 이불을 덮고 잠들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양은 이것이 단순한 호의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도현 도령이 한 양을 주고 자신들을 데려온 것은 종으로 부리기 위함이었고 이제부터는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소양은 조용히 일어나서 동생을 깨우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다른 하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부엌에 불을 지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양은 망설임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늙은 부엌대기 할머니가 혼자서 아침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엌대기 할머니는 소양을 보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들어온 새 식구가 이렇게 일찍 나와서 일을 도우겠다고 하다니 뜻밖이었습니다. 아가야, 아직 일을 배우지도 못했는데 무슨 도움을 주겠다는 게냐? 말씀해 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저희는 이 댁의 은혜를 입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야지요. 소양의 진실한 태도에 할머니는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서 일했던 다른 하인들 중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젖살을 씻어다오. 조심조심하거라. 소양은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생각보다 능숙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직 집안이 몰락하기 전에 어머니와 함께 부엌 일을 도운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때는 놀이 삼아 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소연도 언니가 없는 것을 알고 일어났습니다. 언니를 찾아 나선 그녀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하녀들을 만났습니다. 하녀들은 소연의 예쁜 얼굴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어머, 새로운 아가씨구나. 참 이쁘게 생겼네. 언니를 찾고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 부엌에 가 있을 거야. 새벽부터 일하러 갔더라. 소연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언니가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찡했습니다. 언니는 항상 자신보다 먼저 나서서 어려운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소연의 목소리에 소양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동생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소연아, 괜찮다.
너는 좀 더 쉬어도 돼. 안 돼요. 우리는 이제 한 식구잖아요. 같이 해야죠. 부엌대기 할머니는 이런 자매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이렇게 깊다니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쌍둥이 자매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양은 주로 부엌일과 곳간 정리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서 부엌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소양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이상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정리한 곳간에서는 쥐가 사라졌고 곡식도 썩지 않고 오래 보관되었습니다. 그녀가 손질한 채소는 더 오래 싱싱했고 그녀가 끓인 죽은 맛이 유난히 좋았습니다. 부엌대기 할머니는 이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상하네, 이상해. 손에 복이 있나? 다른 하인들도 하나둘 소양의 능력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정리한 곳은 항상 깔끔했고 그녀가 관리하는 물건들은 오래갔습니다. 마치 그녀의 손에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언니와는 다른 방식으로 집안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성격과 아름다운 미소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집안의 아이들은 소연을 보면 달려와서 안겼고 하인들도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했습니다. 소연은 아이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강씨 집안에는 머슴들의 자녀들과 근처에 사는 친척들의 아이들이 자주 드나들었는데 이 아이들이 소연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소연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간단한 놀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연 누나, 오늘도 이야기해줘. 응,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니? 소연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워서 듣는 이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소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울었고 어른들도 몰래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최 씨 부인도 소연의 매력을 알아차렸습니다. 겉으로는 냉대하며 그저 종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소연의 아름다움과 덕성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양반가의 체면상 함부로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자매는 각각의 방식으로 집안의 기둥이 되어갔습니다. 소양은 실질적인 도움으로, 소연은 정서적인 지지로 강씨 집안을 밝혔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점차 좋아졌습니다. 하인들은 전보다 일을 즐겁게 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흥미로운 변화는 밤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사람들이 잠든 후 소양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타다 남은 숯을 몰래 가져와서 글자를 연습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직 집안이 몰락하기 전에 소양은 할아버지에게서 글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기초적인 수준이었지만 한글과 한자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거지 생활을 하면서 그런 기억들이 묻혀 있었는데 이제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게 되자 다시 배움에 대한 열망이 솟아났습니다. 소양은 낡은 종이 조각들을 모아서 글자를 써보고 기억 속의 시를 되뇌어 보았습니다. 때로는 마당에 흙으로 글자를 쓰며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동생 소연은 언니의 이런 모습을 보며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소연이었지만 언니의 노력을 응원하며 혹시나 누가 볼까봐 망을 서주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소양이 평소처럼 마당에서 수치로 글자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소양이 뒤를 돌아보니 강도현이 서 있었습니다. 소양은 당황해서 숯을 떨어뜨렸습니다. 종이 주제에 글을 익힌다는 것이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현은 마당에 쓰여진 글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수치로 쓴 어설픈 글씨였지만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수준이 높았습니다. 맹자의 글귀와 당시의 시구들이 정확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쓴 것이냐? 소양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령님. 주제 넘은 짓을. 아니다. 놀랍구나. 어디서 글을 배웠느냐? 소양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님께서 조금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현은 더욱 놀랐습니다. 거지였던 아이가 이 정도의 학문적 소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양의 정체에 대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글을 읽어보지 않겠느냐? 이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양반인 도현이 종에게 함께 공부하자고 제안하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현과 소양의 특별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도현은 몰래 책을 가져와서 소양과 함께 읽었습니다. 소양은 놀라운 이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 읽으면 내용을 금세 파악했고 깊이 있는 질문도 던졌습니다. 소연은 언니와 도현이 공부하는 동안 등불을 들고 망을 서주었습니다. 자신은 글을 모르지만 언니가 배우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들 곁에 앉아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도현은 날이 갈수록 소양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글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색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철학적 문제도 그녀와 함께 논의하면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소양의 지혜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연의 덕성과 아름다움에도 마음이 끌렸습니다. 소연은 비록 글을 모르지만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런 도현의 복잡한 심경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집안 사람들은 도현이 요즘 부쩍 밤늦게까지 깨어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강씨 집안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 들어온 두 여종이 보통이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장터에서 그들을 보았던 사람들은 씻고 나니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를 이야기했고 강씨 집안 사람들은 두 자매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를 자랑했습니다. 글쎄, 그 언니는 손에 복이 있나 봐. 뭘 만져도 잘 되더라고. 그리고 동생은 얼굴이 꽃 같아.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져. 이런 소문들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은 강씨 집안이 정말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으로 두 보물을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를 좋게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거지 출신의 종들이 너무 큰 관심을 받는다며 못마땅해했습니다. 특히 다른 부유한 집안의 사람들은 강씨 집안이 운이 좋다며 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소양과 소연은 여전히 자신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양은 날마다 부지런히 일했고 밤이면 도현과 함께 학문을 익혔습니다. 소연은 집안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했고 아이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두 자매는 점점 더 강씨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들이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비록 최씨 부인은 여전히 겉으로는 냉대했지만 속으로는 두 자매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두 자매에게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은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들이었지만 운명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서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씨 집안에 소양과 소연이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을 맞았고 올해는 다행히 작년보다 농사가 나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성들의 살림은 팍팍했고 곡식 장사는 여전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해 가을 장터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곡물 상인들이 모여서 은밀하게 무언가를 의논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상인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주요 곡물 상인들이 서로 짜고 곡식값을 일정하게 유지하기로 담합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곡식값을 평소보다 낮게 매겨 농민들로부터는 헐값에 사들이고 소비자들에게는 비싸게 팔아 이익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농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지어놓고도 제값을 받지 못한다면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별 농민들이 큰 상인들의 담합에 맞서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강씨 집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강 영감은 올해 수확한 곡식을 내다 팔려고 했지만 상인들이 제시하는 값은 턱없이 낮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받을 수 있었던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값이었습니다. 강 영감은 한숨을 쉬며 도현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번에는 참 곤란하겠구나. 상인들이 짜고 치는 바람에 우리 곡식을 제값에 팔 수가 없어. 도현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강씨 집안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가 곡식 판매였는데 이렇게 되면 올 한 해 살림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집안들도 마찬가지 처지였고 혼자서 상인들의 담합에 맞서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양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도령님, 한 가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현은 소양을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소양의 지혜를 경험해본 그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소양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담합을 할 때는 다른 곳에서 경쟁자를 끌어들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소양의 할아버지는 어린 그녀에게 여러 가지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장사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상인들 간의 경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고을 상인들을 불러서 경쟁을 붙이시면 곡식값이 오를 것입니다. 김천이나 상주의 상인들은 아마 이곳 담합 소식을 모를 것입니다. 도현은 눈이 번쩍했습니다. 소양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 고을 상인들만 담합했다면 다른 고을 상인들을 끌어들여 경쟁을 시키면 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써야 할까? 소문을 내시면 됩니다. 이곳에 좋은 곡식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현재 값이 낮다고 소문을 내면 다른 고을 상인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도현은 곧바로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인근 고을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고을의 곡식이 풍년이었고 품질도 좋은데 현재 값이 매우 낮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며칠 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천과 상주에서 곡물 상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담합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곡식값이 낮다는 소식을 듣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외지 상인들이 나타나자 장터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담합을 하고 있던 지역 상인들은 당황했습니다. 외지 상인들이 더 높은 값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라, 이 곡식을 이 값에 팔겠다고? 나는 더 높은 값을 줄 수 있는데. 김천에서 온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주에서 온 상인도 가세했습니다. 나도 그보다 더 높은 값을 줄 수 있어. 경쟁이 시작되자 곡식값은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외지 상인들끼리도 경쟁을 했고 지역 상인들도 어쩔 수 없이 값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합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곡식값은 평소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농민들은 환호했고 강씨 집안도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씨 집안의 지혜를 칭송했습니다. 강씨 집안이 어떻게 저런 꾀를 냈을까? 정말 똑똑하구나. 덕분에 우리도 곡식을 제값에 팔 수 있었어. 농민들은 숨통이 트였고 강씨 집안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강도현의 지혜를 높이 평가했지만 정작 이 모든 계책을 낸 것이 소양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상황을 좋게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담합으로 큰 이익을 얻으려던 지역 상인들은 분노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거상 민석준이었습니다. 민석준은 이 고을에서 가장 큰 곡물 상인이었습니다. 담합의 주동자이기도 했던 그는 이번 일로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곡식을 헐값에 사들여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 외지 상인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오히려 평소보다 비싸게 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석준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 일의 배후를 찾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강씨 집안이 외지 상인들을 불러들인 장본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민석준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강씨 집안은 이 고을의 유력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석준은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씨 집안에 1년 전에 들어온 쌍둥이 여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보통 아이들이 아니라는 소문, 특히 언니가 매우 총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석준은 의심스러웠습니다. 강도현이 갑자기 그런 지혜를 발휘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쌍둥이 여종 중 하나가 이 계책을 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종들이 수상하다. 어디서 온 놈들인지 알아봐야겠어. 민석준은 사람을 시켜 소양과 소연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고을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까지 사람을 보내어 두 자매의 정체를 캐내려 했습니다. 조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두 자매가 거지 생활을 한 지 워낙 오래되었고 그 이전의 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석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먼 곳까지 사람을 보내어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몇 달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소양과 소연은 10년 전 영모에 연루되어 몰락한 명문 박씨 가문이 손녀들이었습니다. 박씨 가문은 한때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했던 명문가였지만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역적으로 몰린 후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당시 박씨 가문의 남자들은 모두 처형되었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소양과 소연의 부모도 그 과정에서 죽었고 어린 두 자매만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망쳤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두 자매를 데리고 몇 년간 숨어 살았지만 결국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후 두 자매는 진짜 거지가 되어 떠돌아다니다가 강씨 집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석준은 이 사실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역적의 후손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씨 집안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석준은 더 확실한 방법을 원했습니다. 단순히 신분만 문제 삼아서는 강씨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석준은 조작된 서신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소양과 소연이 박씨 가문의 복수를 위해 강씨 집안에 잠입했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글씨도 여자아이가 쓴 것처럼 꾸몄고 내용도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돈으로 위증인들을 매수했습니다. 박씨 가문과 관련된 일을 목격했다고 거짓 증언할 사람들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들은 소양과 소연이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증언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민석준은 관아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역적의 후손이 강씨 집안에 숨어서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작된 서신과 위증인들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관아에서는 이 고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영모는 조선에서 가장 중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원님은 즉시 포졸들을 강씨 집안으로 보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소양은 평소처럼 부엌일을 하고 있었고 소연은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강 영감과 최씨 부인은 마당에서 가을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슬대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포졸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딱딱했고 손에는 포승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소양, 박소연, 어디 있느냐? 포졸의 외침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양과 소연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고 강씨 집안 사람들도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이옵니까? 강 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두 년은 역적 박씨 가문의 후손으로 반역을 꾀한 죄로 체포한다. 포졸의 말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소양과 소연이 역적의 후손이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역적을. 도현이 나서서 말하려 했지만 포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다 있다. 어서 결박하라. 포졸들이 소양과 소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떨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들은 무슨 일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령님,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양이 절규했지만 포졸들은 그들의 손을 뒤로 돌려 포승으로 결박했습니다. 강씨 집안 사람들은 이 상황을 막으려 했지만 관아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희는 정말 억울합니다. 소연도 눈물을 흘리며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자매는 포졸들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강씨 집안 사람들은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은 주먹을 불끈 쥐었고 최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강 영감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탄했습니다. 관아의 차가운 옥에 갇힌 소양과 소연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모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소양이 동생을 안심시켰지만 그녀도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영모라는 죄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자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비록 지금은 깊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강씨 집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1년 동안 가족같이 지낸 두 자매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고 최씨 부인은 두 자매가 앉던 자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착하고 예쁜 쌍둥이가 역적의 후손이라니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화롭던 강씨 집안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두 자매의 운명은 이제 관아의 판결에 달려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양과 소연이 옥에 갇힌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차가운 감옥 안에서 두 자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주어지는 보리죽 한 그릇이 전부였고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지만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소양은 동생 소연을 품에 안고 계속해서 용기를 잃지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소연아, 조금만 더 참자.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소연도 언니의 말을 믿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들은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시련이든 견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강씨 집안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도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두 자매를 구할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는 관아에 여러 번 찾아가서 면회를 요청했지만 영모 혐의자들과의 면회는 금지되어 있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처음에는 두 자매가 역적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진실한 모습을 본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음모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착하고 성실한 아이들이 반역을 꾀할 리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 영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원님에게 직접 탄원서를 올리려 했지만 영모 사건과 관련해서는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선에서 영모는 가장 중한 죄였고 연루된 사람을 옹호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고을에 새로운 원님이 부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원님이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물러나게 되었고 조정에서 새로운 인물을 파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할 원님의 이름은 오태원이었습니다. 그는 조정에서도 청렴하고 공정한 판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으로 학문이 깊고 법에 정통했으며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태원이 부임한 지 이틀 후 그는 곧바로 소양과 소연의 사건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민석준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조작된 서신, 위증인들의 진술서, 그리고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오태원은 오랜 경험을 통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안목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민석준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자 곧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조작된 서신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편지의 종이와 먹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니 최근에 작성된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10년 전에 쓰인 편지라면 종이가 더 누렇게 변해야 하고 먹도 바래야 하는데 이 편지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또한 글씨체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린 소녀가 쓴 글씨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능숙하고 일정했습니다. 오태원은 글씨 전문가를 불러서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이 글씨는 성인 남성이 여자아이의 글씨를 흉내내어 쓴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오태원은 위증인들을 하나씩 불러서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각자를 따로 불러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증인들이 일관된 대답을 했지만 계속해서 세밀한 질문을 던지자 증언 내용에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소양과 소연이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오태원이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장소를 물어보자 대답이 애매해졌습니다. 그날이 정확히 언제였느냐? 그것은 기억이 어느 시간대였느냐? 낮이었느냐, 밤이었느냐? 밤. 아니, 낮. 아니. 두 번째 증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당당하게 증언했지만 세밀한 추궁을 받자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태원은 이들의 증언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마침내 세 번째 증인을 신문할 때였습니다. 오태원은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그는 증인에게 거짓 증언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설명했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늘이 용서하지 않는 큰 죄다. 특히 영모 사건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너도 같은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을 들은 증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이미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기로 한 상태였지만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진실을 말하면 관대하게 처분하겠지만 계속 거짓을 말하면 너도 같은 죄인이 될 것이다. 오태원의 엄중한 목소리에 마침내 증인이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상 민석준이 돈을 주며 거짓 증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자백하자 다른 증인들도 차례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민석준에게서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석준은 각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주며 소양과 소연을 해치기 위한 증언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오태원은 즉시 민석준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민석준은 처음에는 발뺌을 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랬소.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내 장사를 망쳤기 때문이요. 민석준의 자백으로 모든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곡물 담합으로 손해를 본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무고한 두 자매를 모함한 것이었습니다. 오태원은 즉시 소양과 소연의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포졸들이 감옥 문을 열자 두 자매는 서로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 동안의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난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두 자매는 곧바로 강씨 집안으로 향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환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결백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안타까워했던 터였기 때문입니다. 잘했다. 억울함이 풀렸구나. 역시 진실은 숨겨질 수 없어. 강씨 집안에 도착하자 더욱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최씨 부인은 두 자매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들을 꼭 안았습니다. 평소에 차갑게 대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그들을 아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얘들아, 정말 고생했구나. 어머니가 미안하다. 최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헐값에 들어온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너희야말로 우리 집안의 진짜 보배였구나. 강 영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두 자매의 손을 꼭 잡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뻐한 사람은 도현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두 자매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터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니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칠 후 오태원 원님은 민석준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고죄와 증거조작죄, 그리고 위증교사죄로 곤장 30대의 전 재산 몰수라는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민석준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마무리된 후 도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두 자매와 함께 지내면서 점점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양의 지혜와 총명함에 감탄했고 소연의 덕성과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도현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하늘이 자신에게 보내준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현은 부모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소양과 소연 두 자매 모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첩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쌍둥이를 동시에 아내로 맞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강 영감과 최씨 부인은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두 자매의 인품을 지켜본 그들은 곧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훌륭한 아이들이었고 집안에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거스를 수는 없지. 강 영감이 먼저 동의했고 최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혼인에는 관아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도현은 오태원 원님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태원은 처음에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쌍둥이는 하늘이 함께 내려준 복덩이라고 하지 않는가? 굳이 갈라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오태원은 이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두 자매의 인품을 확인했고 도연의 진심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정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특별한 결혼식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양에 들어온 거지가 양반가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쌍둥이가 동시에 시집간다는 것은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혼례 당일 강씨 집안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소양은 단아한 족두리를 쓰고 깨끗한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지혜로우면서도 품위가 있었습니다. 소연은 화사한 색깔의 비단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녀의 아름다움은 마치 꽃이 피어난 것 같았습니다. 두 자매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하늘이 내린 인연이 분명해. 혼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모두가 이 특별한 혼인을 축복했습니다. 도현은 두 아내를 맞이하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양의 산 인연이 집안의 가장 큰 복이 되었구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혼례 후 강씨 집안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소양은 안주인으로서 살림을 맡아 지혜롭게 집안을 이끌었고 학문에도 정진하여 도현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소연은 따뜻한 마음으로 집안 사람들을 보살폈고 그녀의 덕성으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두 아내는 서로 다투지 않고 언니와 동생의 정으로 집안을 다스렸습니다. 소양은 큰 며느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집안일을 총괄했고 소연은 작은 며느리로서 언니를 도우며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지 출신이라며 무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들의 인품과 덕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후손들이 태어나자 강 영감은 더욱 기뻤습니다. 그는 손자를 안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한양으로 우리 집안에 두 보배를 내려주셨구나.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한양에 시작된 인연은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며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의 참된 가치는 돈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인연은 하늘이 맺어주는 것이며 때로는 가장 헐한 값으로 들어온 인연이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다. 강씨 집안의 이야기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진실과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